자, 이번 시간에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1912년에 이 슬리프라는 사람이 다른 우주에서 오는 빛을 관찰하던 중에 적색 편의를 최초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하계에서 어떤 별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함으로써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그 별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었냐를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도플러 현상을 이용함으로써 그 다른 은하가 우리한테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리프라는 사람이 다른 은하에서는 빛을 관찰하는 중에 적색 편의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라는 것은 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이 별에서 발산하는 빛들이 정지한 상태에서 발산하는 것보다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리퍼가 처음으로 이 별에서 오는 빛을 관찰함으로써 적색 편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와서 허벌이 그 여러 은하들을 관찰함으로써 이 다른 은하들이 우리한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가 멀어지면은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파장이 긴 쪽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허벌은 관측을 통해서 은하계의 후퇴 속도는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이 빛에 관한 도플러 효과는 이 광원, 빛을 발산하는 어떤 광원의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데 따라서 우리가 정지한 계에서 관찰한 빛이 파장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B로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은하에서 이 람다 S라는 람다 S라는 파장의 팔을 발산했을 때 이 지구에서 관찰하면은 이 은하가 속도 B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파장이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됩니다. 여기서 람다에서는 이 은하에서 발산하는 빛의 파장이고요. 람다 5는 지구에서 정지한 계에서 관찰하는 빛의 파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파장이 변하는 율,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파장이 변하는 율로 보여보면요, 이것이 우리 G라고 표현합니다만 C분의 B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보다시피 이 5%의 적색 편의가 된다면은 그 은하는 광속의 5%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은하가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빛을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밑에 분모가 플러스 되고 위에가 마이너스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래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니까요. 플러스니까 별에서 발산하는 파장보다도 파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빛 중에서 이제 파장이 적색 쪽이 파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연화가 가까이 다가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죠. 자, 그래서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관찰을 하니까 적색 쪽으로 편의가 일어났다. 그 말은 은하가 우리한테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했을 경우에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는 데 비해서 이 슈퍼노바 멀어지는 은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장이 이 푸른색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 빛을 내는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도 이 은하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그 별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도 관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도플러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그래서 이 적색 편의를 관찰함으로써 별이 은하가 우리한테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벌은 여러 별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그 별의 멀어지는 속도 B는 우리한테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비례 상수가 허벌 상수입니다. 그래서 지지로는 허벌 상수와 R은 은하계하고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허벌 법칙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계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벌의 발견을 의해서 우주 생성의 이론인 빅뱅 이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는 한 곳에 뭉쳐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빅뱅이 폭발이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주가 언제 빅뱅이 일어났냐, 폭발했냐는 특정 은하계의 경우에는 그곳까지 이동하게 된 시간은 속도 분의 거리잖아요. 거리니까. 자, 이걸 넣어두면은 이 허벌 법칙에서부터 여기니까요. 그래서 R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동한 데 걸리는 시간, 현재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허블 상수의 역수고 이것은 137.5억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주는 137.5억년 전에는 한 곳에 뭉쳐져 있다가 갑자기 팽창을 해서 폭발해서 오늘을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여전히 이 팽창하는 중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허블이 은하계에서 발산하는 빛의 이 적색 편의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이 은하들이 우리한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관측을 했고, 이에 따라서 빅뱅 이론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뱅 이론에 하면은 우리 우주는 137.5억 년 전에 한 곳에 뭉쳐져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폭발에 의해서 이 팽창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여전히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허블이 이 관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64년에 베일 연구소의 이 펜지아스와 윌슨이 이 고감도 안테나를 연구하다가 모든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는 이 잡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가능한 모든 잡음을 제거한 후에 얻은 것이 바로 마이크로파 신호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자, 이 배경 복사는 마이크로파니까 이 흑체 복사 모델에 넣어 보면은 2.7K 이 파장을 아니까요. 관측한 마이크로의 파장을 이 흑체 복사에 넣어 보면은 2.7K의 흑체 복사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2.7K에 해당되는 이 전자기파 광자들이 관측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 존재하는 이 광자, 전자기파 빛이어야 한 것입니다. 이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빅뱅 이론이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경 복사를 하는 것은 빅뱅 후에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빅뱅 후에 발생한 이 전자기파 광자들이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식은 상태로 2.7K라는 온도로 식은 상태로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한 것임을 나타내므로 이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이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하나의 실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이 스펙트럼을 얻었어요. 자, 사람의 이 인체에서도 이 적외선이 나옵니다만 36.5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스펙트럼 분석하면 이러한 인체의 복사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요. 우주 배경 복사 스펙트럼은 온도 2.7K, 274K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거하고 실험하고 2.7K하고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스펙트럼이고, 이 가시광선이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외선과 적외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하나 별 그리고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되려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비등방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하고 균일하지 않고 약간 이 비균일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균일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밀도에 의해서 이 우주가 형성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주 초기에 어떤 밀도 균일하지 않음으로써 밀도 요동에 의해서 특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 고배 프로젝트,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 측정 장비를 인공위성에 탑재해 가지고 우주에서 배경 목사를 정밀하게 측정한 것이 바로 고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고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배경 목사가 지상에 측정한 것과는 약간 달리 약간의 비등방성이 있는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한 스무트하고 매트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배경 목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평균 온도는 2.725K에 해당됩니다. 마이크로파의 이 파장을 2.725K의 흑체에서 나오는 그런 마이크로파 스펙트럼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붉은색 영역이 온도가 높은 곳이고, 그렇죠? 청색 영역은 온도가 낮은 곳인데 실질적으로 그 차이해봐야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25K의 이 흑체 목사 스펙트럼에 일치하는 그러한 BM 목사를 보이는데 약간의 마치 비등방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가 팽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주가 팽창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팽창을 멈추고 다시 옛날의 태초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할 것인가. 자, 그걸 갖다가 알려면은 이 중력이 팽창을 멈출 정도로 크다면은 어느 때인지 이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중력의 효과가 팽창을 멈출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결과적으로 우주 밀도에 관계되죠. 그래서 팽창을 멈추는지 또는 팽창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우주의 인계 밀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이 반경 R인 이 구의 표면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주가 이랬는데 지구가 이 반경 R의 이 표면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주의 원리는 우주는 어느 곳에서나 보든지 동일하게 보인다. 그래서 균일하다는 이 전체 우주가 균일하고 그래서 지구는 여기 있다 치고요. 그래서 이는 우주는 지엽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보든지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은 반경 R인 구 안에 있는 이 물질은 이 균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인근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탈출 속도에 대한 것을 알아봅시다. 만약 지구에서 대포를 쏘는 경우에 포탄의 속도가 작으면은 포탄이 다시 지표로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포탄이 지구 영향을 벗어나서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포탄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 에너지가 지구에 의한 중력 포텐셜보다 커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이 탈출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탄의 지구 탈출과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 우주에 장했을 때 탈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우주 중심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 방향 R인 위치에 어떤 지구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속도는 거꾸로 지구가 여기 있다 치고 중심이 있다 치고 어떤 이 별이 질량 m이고 그럴 경우에 이 별의 움직이는 속도는 떨어진 거리가 r이니까요. 라지 r이겠죠. 스몰 r 하는데 라지 r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이 별이 탈출하려고 하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도 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지구가 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별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보다 커지면은 결과적으로 탈출하고 그래서 팽창을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팽창을 멈출 겁니다. 자, 팽창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인계 조건이 지구의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과 같아지는 그런 조건이겠죠. 자, 여기서 지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B 제곱이고요. 지구보다는 별이라고 칩시다. 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B 제곱이고, 그리고 별의 속도는 B가 H0 R이니까요. 자, 그래서 B를 이렇게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은 R분의 GMM입니다.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이 방향 R의 안쪽에 존재하는 우주의 질량이죠. 자, 인계점에서 이 운동 에너지가고 중력 포텐셜이 같아지니까 이러한 조건에서 인계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 B가 H0 R이니까요. 여기에 작용하면 되죠. B 대신에 인계 조건에 대입하면은 이 방향 R 안에 있는 우주의 질량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계 조건에서의 방향 R 안에 있는 우주의 질량이 나옵니다. 자, 그럼 밀도는 이 질량에다가 부피를 나누어 주면 되니까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삼성이고요. 그리고 M은 이것이죠. 요즘에는 이 인계 밀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계 밀도는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다 아는 값들이기 때문에 H로도 알고요. 또 중력 상수도 아니까요. 자, 대입하면은 인계 밀도는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수소의 질량이 양성자 한 개니까 1.679 10^17kg 및 삼성은 알고요. kg. 그래서 인계 밀도는 1m 삼성에 안에 수소 원자가 대략 6개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주의 1m 삼성 안에 수소 원자가 6개 이하가 존재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할 것이고요. 이보다도 수소 원자가 수가 더 많으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팽창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탈출 속도 개념을 통해서 이 우주가 팽창할 것인지
또는 팽창을 멈추고 수축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우주의 인계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운동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중력 포텐셜이 표현되니까 이것이 두 개 같은 조건에서 인계 조건이고요. 속도는 방향 R이고 라지 R이고요. 속도를 대입시켜 주면은 이 방향 R 안에 있는 우주의 질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밀도는 이 부피에다가 부피를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계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은 이 밀도는 1m 3성 안에 수소 원자가 6개 이하가 되면은 계속 팽창하고 이보다 수소 원자가 많으면은 이 중력이 강하니까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가 팽창할 것인지 앞에서 봤다시피 또는 팽창을 멈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밀도를 측정해서 인계 밀도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은하 집단을 묶는 중력과 낯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우주의 물질의 질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은하들의 회전 속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물질의 양으로는 설명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측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물질을 가정하게 됩니다. 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물질을 고려하더라도 우주의 밀도는 인구의 밀도 27%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되지 않은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낯선 외곽으로 하면서 이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설명을 해보면요. 이 은하계에 속한 질량 M인 항성의 회전 속도는 결과적으로 이 중력 때문에 이 구심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회전하는데 그래서 이 중력에서 구심력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속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속도라 하는 것이 질량이 비례하잖아요. 질량이 비례하는데 이 낯선 쪽에는 이 질량이 적잖아요. 적은데 앞에서 우리가 실험 결과에 봤다시피 이 중심 근방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잖아요. 속도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원래 예측은 이래 돼야 되죠. 이게 질량이 갈수록 외곽 갈수록 적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돼야 되는데 실제 측정한 결과는 이거죠.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질량 M 이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질량이 있어야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량 아직 측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관찰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비대칭성에서 암흑물질에 관련된 피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크는 바리온에 의한 것이고요. 세 번째 피크가 암흑물질에 의한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은 아벨 1689 성운에서 관찰되는 중력 렌즈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중력 렌즈 현상이 우리가 관찰되는 이 별의 질량에 의한 중력 렌즈보다도 훨씬 큰 강화된 중력 렌즈 현상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다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물질이 존재해야지 이 강화된 이 중력 렌즈 현상도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앞에서 보았던 실험, 그리고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이 우주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그 이외에 다른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야지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우주 팽창이 가속되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자, 한번 보면요. 이 백색 외성 중에서 그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1.44배에 이르면은 폭발하는데, 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IA형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서 발산한 빛의 밝기는 폭발 당시의 질량에 비례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IA형 초신성이 질량이 전부 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IA형 초신성의 밝기는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서 멀고 가까운 여기저기에서 여러 이 IA 초신성이 많이 관찰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관찰을 통해서 우주의 속도, 우체 속도의 변화를 알 수 있겠죠. 이처럼 밝기가 똑같은 초신성 빛을 우주에게서 관찰할 수 있으므로 이 지구에서 관찰되는 그 빛의 밝기를 통해서 각 초신성들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A 초신성을 우리가 표준 촛불,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똑같은 밝기니까요. 자, 그런데 멀리 있는 것들은 밝기가 우리 관찰되는 게 좀 어둡고 가까워 있는 것은 밝기가 좀 밝겠죠. 그렇지만은 이 멀리 있는 거나 가까이 있는 거나 간에 내는 빛의 밝기는 똑같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하는 것은 가깝고 먼 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이 초신성이 발산하는 빛의 밝기 자체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표준 촛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찰되는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를 통해서 각 초신성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이 시간에 따른 초신성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밝기가 어두운 지구에서 먼 거죠. 어두운 초신성의 적색 편의로부터 먼 과거의 후퇴 속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밝기가 밝은 가까이 있는 것들, 초신성의 적색 편의로부터 이 가까운 과거, 우리가 이 현재와 가까운 그러한 별들의 후퇴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멀고 가까운 이 IA형 초신성의 이 적색 편의를 통해서 이 별들의 현재와 과거의 후퇴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자, 1998년에 리스와 펄뮤터 슈미터의 세 사람은 위에 설명한 바 같은 초신성들의 관찰을 통해서 우주의 팽창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물리학자들은 중력은 인력인데
인력이라는 것은 결국 팽창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렇지만은 이와 반대로 후퇴 속도는 빠르지고 있었죠. 자, 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중력과 달리 팽창 속도를 늦추는 중력과 달리 이 청력을 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우주에는 이 중력과 다르게 서로 미는 힘, 청력이 작용하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걸 갖다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암흑 에너지라는 그러한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실험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초신성들의 이 적색 편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치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력과 반대되는 청력이 작용하는 에너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암흑에너지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것이 크리티컬 덴시티 라인이죠. 라인인데 이건 측정 결과가 이 안에 위에 있죠. 그래서 속도가 가속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X축은 적색 편이 후퇴 속도죠. Y축은 초시성의 밝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거죠. 이 그림에서 직선은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후퇴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Y축은 위로 갈수록 밝기가 어두워지고, 그렇죠? 이는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더 과거의 초신성에 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얻어진다면 지구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렸고 이 말은 과거의 초신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따라서 실험치들이 직선의 위쪽에 관찰된다면 과거에는 후퇴 속도가 현재보다 느렸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주의 속도가 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이러한 청색 라인 쪽에 발견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위쪽에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실험치를 피팅했을 경우에 이 우주의 물질이 27%고 그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가 73%일 때 피팅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죠. 빨간색 라인인데 그래서 물질은 27% 그리고 에너지가 7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에다가 암흑 물질을 더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가속되는 우주의 팽창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중력과 다르게 이 청력이 작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관측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대략 보면요. 다크 에너지가 73%고 나머지 27%가 물질이죠. 물질인데 그 물질 중에서 다크 메타가 23%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별이라도 있는 것도 0.4%밖에 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가속 팽창을 하는 우주 관찰을 바탕으로 하고 우주 질량을 인계 질량이라고 할 때 물질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중력과 반대로 청력을 작용하는 힘의 원천인 암의 에너지가 73%이고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물질이 27%입니다. 이 물질 중에서 23%는 암흑 물질이고 4%는 바이온이고요. 이 4% 중에서 별이라든지 은하 등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0.4%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빅뱅 이론이 보여주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느냐를 나타내는 이 우주 생성 표준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빅뱅이 어느 시점에 있었고요. 137.5년 전에 있었고요. 억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갑작스런 팽창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10의 5성배나 이 갑작스럽게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현재 우주가 아주 균일하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설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의 우주는 아주 뜨거웠을 테니까요. 이 기온 입자들이 이 렙톤과 쿼크 그리고 힘을 매게 하는 그 론, 광자, W, G, 중력자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이 가능했죠.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힘의 네 가지 힘이 상호작용이 전부 다 합쳐져 있었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팽창을 함으로써 우주의 온도가 식음으로써 핵자들이 형성되고 또 더 식음으로써 핵이 형성되고 또 더욱 식음으로써 원자가 형성되고 은하가 형성되고 또 폭발함으로써 또 블랙홀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정 현상에 대응되는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력자의 에너지가 대략 10의 19성 제브가 돼요. 그래서 온도로 환산하면 10의 32성 K 정도 되고, 그래서 온도가 이보다 낮으면 중력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양력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의 질량 에너지가 대충 100제브가 되니까요. 온도는 10의 15성 K고요. 온도가 이보다 낮으면 양력이 분리되겠죠. 그리고 양수자의 질량 에너지가 938 MeV인데요. 온도는 10의 13성 K고요. 그래서 온도가 이보다 낮으면은 이 쿼크들이 그 론에 의해서 뭉쳐져 가지고 핵자가 형성되겠죠. 자, 그리고 전자 질량 에너지가 0.511 MeV 되고요. 그래서 상생성을 하려고 하면 두 개니까 더 꼬우면은 대략 1매 되면은 온도가 한 10의 10성 K 되고요. 그래서 10성 K보다도 온도가 낮으면은 전자 양전자의 상생성이 멈추겠죠. 그래서 이 포톤, 그래서 에너지가 전자이파 에너지가 상생성을 할 정도의 에너지가 안 되므로 이 온도 이하에서는 상생성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 에너지가 대충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 약 10의 5성 K죠. 온도가 이보다 낮게 되면은 이 전자가 핵에 의해서 구속되죠. 구속돼 가지고 수소 원자가 형성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으면은 이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서 탈출할 수 있죠. 이온화되는데요. 온도가 이보다 낮아지면은 전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핵에 구속돼 가지고 결국 원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빅뱅 일어났을 때 온도가 대략 10의 32성 K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 에너지로 환산하면 10의 19성 째버 되고요. 그래서 이때 대략 그래서 중력이 분리되죠. 중력이 분리되고, 그리고 10의 14성 째 때 10의 14성 K일 때 이 강력이 스트롱 인터랙션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욱 낮아져가지고 100제브 W 플러스 마이너스 G0 진앙 에너지 되면은 10의 15성 K 되면은 양력이 분리돼 가지고 모든 힘이 분리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하드론이라 렙톤이라 라디에이션이라 메타이라 이런 식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봤다시피 이 온도가 938 MeV 이상이 되면은 양성자의 진앙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 쿠어크, 요것들이 쿠어크고요. 이것이 포톤이고, 여기 글루온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 정도 높으면은 열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 양성자의 질량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결국 이제 양성자가 만들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글루온들이 따로 있고 투어커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다가 온도가 이보다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이 쿠어커들이 이 글루온에 의해서 뭉쳐지게 되죠. 그래서 양성자 핵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포톤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외곽에 있고요. 자, 그래서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글루온들이 이 쿠어커들을 묶어 가지고 핵자와 이 반핵자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핵자와 반핵자는 서로 만나면은 상소멸을 하죠. 상소멸을 하면은 이것이 광자가 되죠. 포톤이 되죠. 포톤이 되고, 그리고 이 포톤이 또다시 핵자와 반핵자를 상생성하죠. 자, 그래서 상생성과 상소멸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 광자 열 에너지가 상생성을 만들지 못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상생성 과정은 페어 프로덕션 과정은 멈추게 되죠.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 광자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소멸은 계속되죠. 왜냐하면 이 핵자와 반핵자들은 서로 만나면은 이 소멸되니까요. 소멸되는데 포톤이 만들어져요. 포톤이 만들어지는데 이 포톤의 에너지가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어 가지고 생성은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상소멸은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핵자의 수가 이 반핵자의 수보다 약간 많아서 이 반핵자는 상소멸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광자로 되고, 그 수가 조금 많은 핵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대략 핵자보다 반핵자가 10의 6성분의 1이 많아서 핵자만 남게 되어 현재 우주는 핵자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핵자의 수가 반핵자의 수보다도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주가 핵자로 구성되었으니까 핵자의 수가 반핵수보다 좀 많아가지고 반핵자는 전부 다 상소멸을 없애지고, 그런데 이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생성은 안 되기 때문에 반핵자는 점점 숫자가 줄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보다 약간 많은 핵자만 살아남아 가지고 현재의 우주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온도가 더욱 내려가면은 일매우가 되면은 광자에 의한 전자의 상생성이 불가능해지죠. 광자 에너지가 이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 에너지 2배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도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 상생성이 되지 않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상소멸은 가능하죠. 상소멸은 가능해서 광자가 만들어집니다만은 이 광자 에너지가 상생성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상소멸은 가능하고 상생성은 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도 이 전자가 양전자보다도 약간 많아가지고 양전자는 전부 다 상소멸로 없어지고 전자만 살아남아가지고 현재 우주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왜 전자의 수가 양전자의 수보다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의 우주가 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수가 양전자의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양전자는 상소멸로 다 없어지고 전자만 살아남아 가지고 현재의 우주가 구성되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도가 10의 10승K 정도 되면요,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B는 이 볼츠만 인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런데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5배 정도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보다도 조금 크기 때문에 볼츠만 팩터로 계산하면은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가 약 5배 정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의 차이가 1.29 MeV가 되니까 이 볼츠만 팩터 식에 이어주면은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와 수보다 약 5배 정도 많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성자는 양성자로 분개하는데 반감기가 대략 887초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B는 5보다 더 커지겠죠. 자, 그런데 10의 10K 이하가 되면은 이 중수소의 핵의 질량 에너지가 2.2 MeV인데 이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지죠. 이것이. 자, 이에 따라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분개하는 과정이 멈추게 되고 이 중성자와 양성자 합쳐가지고 중수소의 핵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대략 225초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때 핵이 형성됐고요.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대략 7이 됩니다. 이 질량 차이로 계산하면 5배인데요. 5배인데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분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략 추정하면은 이것을 두 효과를 고려하면은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보다는 약 7배 된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중수소가 중성자를 포획하여 삼중수소되죠. 그리고 삼중수소가 양성자를 받아들여 히륨3이 되고 다시 중성자를 받아들여 히륨4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중수소와 히륨4가 반응하여 리튬 핵이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히륨4는 이때 모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1이죠. 7대1이라고 했죠, 앞에. 7대1이므로 두 개의 중성자에 대해서 14개의 양성자가 존재하는 셈이죠. 왜냐하면 7대1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히륨4의 핵이 되려면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필요하죠. 자, 그러므로 2개의 양성자에 2개의 중성자를 사용하면 남아있는 것이 14개에서 12개 양성자 남잖아요. 이건 바로 수소죠. 양성자니까요. 자, 그래서 히륨4의 핵 하나를 만들면 비율적으로 12개의 수소 핵이 남습니다. 따라서 수소와 히륨의 비가 12대1이 되는 거죠. 자, 히륨의 질량이 수소의 4배니까 4배므로 질량의 비로 따지면 우주에는 수소가 75% 있고 히륨이 25%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주에서 얻어지는 수소와 히륨의 존재 비와 일치합니다. 자, 이때까지 따라 225초락 하는데요. 여러 핵이 만들어졌지만 온도가 전자 이온 에너지보다 작아서 핵은 전자를 묶어 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핵 자체만 존재하고요. 원자까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온도가 내려가지면 원자가 형성되는데요. 온도가 15의 5승K 이하가 되면은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온도는 수십 일렉트론 볼트니까요. 이것이 이온 에너지, 수소와 히륨 이온 에너지 비슷하지요. 자, 그래서 전자가 핵에 의해서 갇혀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전자가 핵을 탈출하려고 하니까 온도가 수십 일렉트론 이상 돼야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탈출을 못하고 핵에 갇혀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핵과 전자의 플라즈마 안에서 존재하던 광자들이, 그래서 이 전자하고 핵이 있고요. 이 광자들이 존재했는데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전자가 핵에 묶여가지고 이식 원자가 만들어지면 이 광자가 결과적으로 풀리죠. 자, 그래서 이 광자들이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즉, 광자의 자유이동 거리가 아주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유이동 거리라는 것은 광자가 핵 및 전자와 충돌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광자가 자유롭게 움직임에 따라서 우주는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보이니까요. 우주 바깥에서 관찰했을 때 그전에는 검은 암흑 같은 상태였지만은 그 시점부터 원자가 형성됨으로써 광자가 풀려가지고 광자의 움직임으로써 우주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광자가 결과적으로 식어가지고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로 관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실험적인 어떤 배경을 실험적인 그러한 측정 결과를 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원자가 형성됐고요. 핵자와 전자의 포르잠에서 자, 원자가 만들어지면 핵자 사이에 정기적 반발이 겹치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와 히륨이 뭉쳐가지고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별 내부 에너지 생성은 베테랑 사람이 제안한 연쇄 반응으로 설명이 됩니다. 양성, 양성자 연쇄 반응, 작은 별이고, 탄소, 산소, 질소 연쇄 반응, 큰 별에서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베테가 설명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수소들이 결합해가지고 히름이 되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소가 소비됨에 따라서 중력의 작용이 증가해지고, 따라서 별의 내역의 크기가 줄어들죠. 중력 때문에 별이 안쪽으로 짜부라들어서 내역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내역의 크기가 줄어들면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요. 내역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히름 핵들이 반응해가지고 벨륨이 되고요. 벨륨이 히름과 반응하여 탄소가 되고, 그리고 탄소가 히름과 계속적으로 반응하여 산소, 이온, 마그네슘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핵융합으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내역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이에 따라 핵반응이 계속되고, 결합에너지 가장 큰 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철의 핵 결합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반려 핵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성자 포획 등의 과정으로 더 무거운 핵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별이 점점 무거워지면은 결국 초신성이 되고요. 그래서 폭발하고 그 잔해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우주 생성의 시나리오는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이 우주 배경 복사, 히름과 수소의 존재비, 앞에서 봤다시피, 그렇죠? 우주의 균일성 등의 관찰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나리오 수준이죠.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빅뱅 상태로 만들면 가능하겠죠. 자, 그렇지만 현재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 한계가 10의 4성째입니다. 자, 반면에 빅뱅 에너지는 10의 19성째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능한 기술은 빅뱅 에너지의 10의 15성분의 1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빅뱅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빅뱅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왜 빅뱅이 일어났느냐 그런 근본적인 물음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고요. 앞에서 봤다시피 왜 반핵자하고 이 양전자의 수가 핵자나 전자보다 많은지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보면요. 빅뱅 후에 10의 -40초가 경과한 시점에 에너지가 10의 19성째이고 온도가 32성 K니까요. 이때부터 중력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사이에 온도가 내려가서 10의 28성 K가 되고 이건 10의 15성째에 해당되고요. 그때 이때부터 강력이 분리되고 또 10의 15성대 K 되면 양력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우주의 팽창, 급팽창이 일어났다고 급팽창 이론이 있습니다만 우주의 크기가 이때 10의 50배에 갑자기 커졌다. 그래서 이 급속 팽창 이론은 현재 우주가 균일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6성초 지난 후에 온도가 10의 13성 K 정도 되고요. 에너지로는 1제 정도 되니까요. 이때부터 쿼커들이 모여가지고 핵자, 반핵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핵자, 반핵자의 상소멸과 광자가 만들어지고 이 광자에 의해서 또 핵자, 반핵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성자, 반양성자가 합쳐져가 상소멸되어 가지고 광자가 만들어지고
중성자, 방준성자가 합쳐가지고 또 광자가 만들어지고, 이 광자들이 또 양성자, 반양성을 만들고 중성자, 반중성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생성과 상소멸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때가 이때죠. 자, 그러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면 1잽 이하로 내려가면 대충 한 1초 정도 때 이 광자 열에너지가 감소함으로 온도가 내려갔으니까요. 핵자, 반핵자의 상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상소멸은 가능하죠. 그래서 만나면 상소멸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핵자 수가 반핵자 수가 많아가지고 핵자만 생존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가 핵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반핵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서 이 정도 되면은 1매브 되면은 에너지가 1매브보다도 작아지거든요. 10의 10성격이 되면은 이 광자는 전자, 양전자의 상생성을 못하죠. 광자 에너지가 충분히 못해가지고 이 상생성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자가 양전자 만나면 소멸을 하니까 상소멸이 가능하고, 이때도 전자의 수가 양전자 수보다 많아서 전자만 생성해서 현재 우주가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자, 중성, 위자 등이 이제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다 온도가 더 내려가서 약 1000초 정도 될 때, 지날 때 100케어에서 1케어 될 때 중수소 핵이 형성되죠. 그래서 중수핵이 중수소와 만나가지고 삼중수소가 형성되고, 삼중수소가 양성자 만나가지고 힐륨3이 핵이 형성되고, 힐륨3 핵이 중성자를 만나고 힐륨4 핵이 형성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수소와 힐륨은 이때 모두 만들어진 것이고, 양성자, 중성자의 비가 대략 그 질량 비에 따라서 1.29 MEV 방구 차이 나니까 이 볼트먼 팩터에서 계산하면 7대1 정도 되죠. 14대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한 개 힐륨산은 양성자 2개고 중성자 2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12개의 양성자가 남아가지고 이들이 수소핵을 형성하니까 결과적으로 수소핵과 힐륨핵의 비가 12대 1이 되죠. 질량으로 따지면 75%, 25%, 3대 1 정도 되는데, 이 값은 현재 관찰하는 우주에서의 수소와 힐륨의 비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점점 내려가서 에너지가 수십 일렉트론 볼트 되면은 38만 년전이라고 우리가 이 빅뱅 이론에서는 합니다만은, 이 열에너지가 수소와 힐륨의 이온 에너지하고 비슷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자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열에너지에서 이 핵을 탈출하지 못하고 핵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원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광자가 풀리게 되고, 그래서 우주가 밝아지고 이 광자가 식어서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찰이 됩니다. 자, 그 후에는 핵융합을 통해서 별이 형성되고요. 중력이 중요해지고 내의 크기가 감소하고 온도 증가하고요. 핵융합 헬륨이 해서 벨륨 되고, 또 헬륨과 벨륨이 핵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산소, 이온, 마그네슘들이 생성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바인딩 에너지가 가장 큰 철이 형성되고요. 철이 형성됨에 따라서 핵반은 중지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중성자를 포위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초인성 폭발로 별과 생성이 반복되고, 그리고 대형 별들은 이 블록 홀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빅뱅 이론은 몇 가지의 실험 결과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우주 생성의 이 시나리오 수준이고 그걸 갖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어쩌나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냐를 갖다가 이 정도까지 밝혀냈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